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오후 2시. 햇살은 따스했지만 이지혜의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째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18평 작은 집, 그 안에서 지혜는 오늘도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진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금슬이 좋은 편이었죠.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으며 주말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라는 존재의 부재였습니다. 처음 인연은 괜찮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거니 했죠. 하지만 3년,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은근한 질문들, 시어머니의 날카로워지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지혜를 짓눌렀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지혜는 본격적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사만 받았지만 점점 더 복잡한 치료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공수정을 계속 시도했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실패. 그 차가운 단어가 지혜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결혼 7년 차 지혜와 성진은 마지막 희망처럼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 실패, 두 번째 시술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숫자가 늘어갈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지혜의 몸은 약물과 시술의 부작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호르몬제 때문에 살이 쪘다가 빠지기를 반복했고 체열과 주사 자국으로 팔뚝은 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8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한 걸 알게 된 날, 지혜는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예전에 그 밝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았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시어머니 강 여사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강 여사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인 성진을 금쪽같이 키웠고 손주를 보는 것이 인생 최대의 소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 여사의 언행은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집 대가 끊기냐? 이 말은 강 여사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며느리의 잘못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 지혜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 뻔했기에 지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강 여사는 술 기운을 빌려 지혜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차라리 씨바지라도 드려야겠다. 순간 식탁의 모든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남편 성진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명절 저녁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지혜는 목적지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를 지나고 어느새 신도시 외곽의 재래시장 근처까지 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혼자 오지 않을 곳이었지만 지금의 지혜는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재래시장의 후미진 골목. 명절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몇몇 곳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트럭 엔진 소리. 지혜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그렇다고 명확한 동물의 소리도 아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애절한 울음소리.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돌아서자 그곳에는 낡은 철창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흰 털. 지혜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낡고 녹슨 철창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흰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철창 사이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배설물과 부패한 음식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썩어가는 냄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돌아섰을 상황이었지만 지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가냘픈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그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창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지혜는 비로소 그 존재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백구 한 마리였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진 중형견, 아마도 진돗개 혈통으로 보이는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웠을 흰 털은 온갖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엉켜 뭉쳐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네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백구의 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흐릿하게 뿌연 막이 눈동자를 덮고 있었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지혜의 위치를 소리와 냄새로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 지혜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지혜의 목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정확히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간절하고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자 백구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철창에 몇 번이나 부딪히면서도 백구는 포기하지 않고 지혜의 손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혜의 손가락 끝에 축축한 코를 대는 순간 백구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넌 어쩌다 여기까지. 지혜는 백구의 더러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물이 손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겪었을 고통이, 그 절망이 지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 버려지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백구와 자신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갑작스러운 굵은 목소리에 지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었고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식용견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보였습니다. 아저씨, 이 강아지 얼마예요? 지혜의 질문에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거 눈먼 거라 고기용으로 넘길 거니까 신경 꺼요. 어차피 내일 도축장 가. 그 말에 지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기용, 도축장, 내일. 그 단어들이 지혜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 작고 떨리는 생명이
이 따뜻한 체온을 가진 존재가 내일이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그것도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오르기 위해. 저한테 파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뭐하러? 눈도 안 보이는데. 키워봤자 돈만 들어가지. 상관없어요. 얼마예요? 남자는 잠시 지혜를 관찰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에게는 어차피 도축장에 넘겨봤자 몇만 원 받을 개였습니다. 지금 당장 팔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20만 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눈먼 개를, 그것도 식용으로 넘길 개를 20만 원에 파는 것은 명백한 바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남은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15만 원. 부족했습니다. 15만 원밖에 없는데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러지 뭐. 15만 원에 해줄게. 그리고는 철창 문을 열어 백구를 끌어냈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바뀐 상황에 놀라 몸을 잔뜩 웅크렸지만 지혜의 손길을 느끼자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뭐. 당신 맘이지. 남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지혜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몸, 떨리는 심장, 그리고 지혜의 품에 안겨 작게 꼬리를 흔드는 이 작은 생명. 지혜는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너만은 꼭 살려줄게. 우리 같이 살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눈먼 백구를 구한 순간부터 지혜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느꼈던 공허함,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괴감,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지혜의 품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안도의 신음이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지혜는 백구를 안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혜의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혜는 계속해서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제 안전하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 성진도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혜가 안고 있는 눈먼 백구를 본 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반짝이는 눈빛. 지혜는 백구에게 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졌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생명에게 새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설이는 그 이름을 듣고 작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집에 온 첫날 지혜와 남편 성진은 설이를 정성껏 씻겼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자 설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지혜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점차 진정했습니다. 때를 벗기고 엉킨 털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은 금세 검게 변했고 3번이나 물을 갈아야 했습니다. 깨끗해진 설이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순백의 털은 달빛처럼 부드럽게 빛났고 마른 몸이지만 진돗개 특유의 단단한 체형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설이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자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이의 눈은 선천적 백내장으로 인해 완전히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오랜 학대와 영양실조로 인해 내장기관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6개월. 잘 돌봐주세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였습니다. 서리가 집안의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가구 배치를 바꾸지 않았고 항상 같은 목소리, 같은 톤으로 서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집안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리와 지혜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서리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혜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지혜가 슬플 때면 서리는 어김없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지혜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그 차가운 눈물을 따뜻한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설아, 너는 어떻게 알아? 지혜가 물었지만 서리는 대답 대신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는 서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주는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서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눈먼 개를 데려와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아이 대신 개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강 여사에게도 절대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 여사가 방문할 때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리가 지혜의 집에 온 지 어느덧 11개월째였습니다. 수의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서리는 살이 올라 건강한 체형을 되찾았고 집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리는 평소와 달리 지혜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지혜가 서리의 방석으로 달려가자 서리는 그곳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 호흡이 평소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설아, 설아. 지혜는 서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서리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지혜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서리는 정확히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급히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의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제는 편히 쉬도록 보내주세요. 그날 밤 지혜는 서리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혜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서리는 더 이상 눈먼 개가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 눈동자는 지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푸른빛이었습니다. 보석처럼 투명하고 깊은 하늘색도 아니고 바다색도 아닌 신비로운 청색이었습니다. 서리는 지혜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구슬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구슬을 지혜의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구슬은 지혜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열기를 발산했습니다. 그때 서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의 목소리가 아니라 맑고 어린 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엄마가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엄마께 선물을 드릴게요. 꿈속의 서리는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서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가 소리쳐 불렀지만 서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지혜는 그 빛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 설아.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품 안의 서리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지혜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혜는 서리를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리는 지혜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0년간 느끼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리는 지혜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는 아침부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리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남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8번의 시험관 시술에도 실패했었는데 임신이라니?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지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작은 생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기적이라고 밖에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날 밤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눈동자로 자신을 바라보던 서리, 황금빛 구슬을 건네주던 서리, 그리고 했던 말, 이제 제가 엄마께 선물을 드릴게요.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리가 정말로 자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간 것일까요? 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임신 소식은 가족들에게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남편 성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저었고 병원 진단서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강 여사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지혜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보약을 다려오고 매일 전화로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에 대한 기대일 뿐이라는 것을. 임신 기간 동안 지혜는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유산이 두려웠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기적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서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서리에게 고맙다고,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지났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6시간이 넘도록 지혜는 고통과 싸웠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의식이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서리의 선물을 받기 위해 반드시 견뎌내야 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힘차고 건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의 선언에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손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양수와 이물질을 닦아낸 아기를 지혜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지혜는 아기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가 드디어 만났구나.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보통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데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또렷하게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만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기의 눈동자가 푸른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서양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푸른 눈동자. 하늘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깊고 신비로운 청색.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그 눈동자는 지혜가 꿈속에서 봤던 서리의 눈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사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순수 한국인인데 아이가 벽안을 가지고 태어나다니. 지혜는 아기의 푸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지혜는 서리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서리의 그 따뜻한 시선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작은 눈동자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서리의 선물이라고, 서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강 여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 성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 여사는 손자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푸른 눈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사람 눈이냐, 귀신 눈이지. 당장 친자 확인해라. 강 여사의 고함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어디서 이딴 애를 데려와.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을 기다려 낳은 아이를, 기적처럼 태어난 아이를 귀신이라고 부르다니. 지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 성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 맞습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순종적이던 그가 처음으로 강하게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닮았거나 누군가의 축복일 겁니다. 강 여사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축복? 이게 축복이라고? 이런 괴물 같은 눈을 가진 애를 어떻게 키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혜는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지혜를 그 푸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조용히,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넌 특별한 아이야. 준우. 지혜는 그 순간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준수하고 우아한 아이가 되라는 뜻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준비된 우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서리와의 우정,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과 나눌 특별한 인연들. 강 여사는 결국 친자 확인을 고집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99.99% 성진의 친자식이 확실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여전히 준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피는 우리 집안 피겠지. 하지만 저 눈은 뭐냐고. 집안의 수치야, 수치. 강 여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지혜는 준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준우의 눈동자처럼 맑고 깊은 푸른빛이었습니다. 설아, 정말 내가 준 선물이 맞지? 지혜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우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준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우의 푸른 눈동자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 신비로운 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점차 준우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에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준우가 2돌이 되던 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마주친 대형견이 준우를 보자마자 온순해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지혜는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줄이 풀린 도베르만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주인이 황급히 쫓아왔지만 개는 이미 지혜와 준우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유모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베르만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우가 유모차에서 몸을 일으켜 개를 바라봤습니다. 그 푸른 눈으로 도베르만을 똑바로 응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으르렁거리던 도베르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내리고 귀를 뒤로 젖히고 마치 어린 강아지처럼 준우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준우는 작은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베르만은 완전히 순해져서 준우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개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개는 평소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준우의 특별한 능력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동네의 사나운 개들도 준우만 보면 온순한 고양이처럼 변했습니다. 길고양이들조차 준우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렸습니다. 준우는 동물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옹알이를 했고 동물들은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3살이 되었을 때 준우는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은 편이었지만 준우가 처음 한 말은 특별했습니다. 서리.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서리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우는 서리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지혜는 준우를 안아들고 물었습니다. 준우야, 서리가 누구야? 준우는 그 푸른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리가 준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 준우가 곧 설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강 여사는 여전히 준우를 멀리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도 준우를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고 다른 손주들과 비교하며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준우의 푸른 눈이 여전히 그녀에게는 불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준우가 5살이 되던 해 가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 여사는 집수리 문제 때문에 성진의 집에서 며칠 묵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 여사는 홀로 산책을 나갔다가 신도시 외곽의 야산 자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필 길을 잘못 들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강 여사는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렸을 때 숲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여사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들개떼가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3마리의 들개들이었습니다. 모두 야생에서 살아남은 녀석들이라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영역 침범에 화가 났는지 들개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개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강 여사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배척했던 그 푸른 눈동자가 가장 큰 들개가 달려들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강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5살 난 준우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순수한 얼굴, 그리고 그 신비로운 푸른 눈동자. 준우는 할머니를 찾아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준우야, 도망가. 위험해. 강 여사가 소리쳤지만 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개떼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들개들이 일제히 준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그 푸른 눈으로 들개들을 똑바로 응시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으르렁거리던 들개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러냈던 이빨을 감췄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온순해졌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야.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마리의 성난 들개들이 한꺼번에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에게 경례하듯 복종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가장 큰 들개는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오더니 준우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준우는 들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돼. 고마워. 들개들은 준우에게 한 번 더 머리를 숙인 뒤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길에는 강 여사와 준우만 남았습니다. 강 여사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귀신이라고 부르고 집안의 수치라고 여겼던 이 아이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준우가 있잖아요. 그 말에 강 여사는 더욱 통곡했습니다. 준우를 꼭 껴안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준우의 푸른 눈동자도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지켜보는 서리가 미소 짓는 것처럼. 그날 밤 강 여사는 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와 성진이 할머니와 준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2사람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모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준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와 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쳤었어.
이 귀한 복덩이를 몰라보고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너무 못되게 굴었지. 지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준우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수한 말 한마디에 강 여사는 준우를 꼭 껴안으며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성진도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강 여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준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대했습니다. 주말마다 준우를 데리러 왔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혜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했던 모욕적인 말들, 상처 주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지혜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준우를 보면서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원망보다는 용서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설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준우는 자라면서 더욱 특별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동물들과의 교감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발달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는 지혜와 함께 동네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격적이 되어버린 개들도 준우 앞에서는 순해졌습니다. 준우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준우는 처음으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지혜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이의 사진을 꺼내 처음으로 준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찍었던 사진, 눈이 보이지 않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하얀 개의 사진. 준우야, 이게 이름이 설이야. 엄마가 구해준 개였지. 그리고 엄마는 믿어. 설이가 너를 엄마에게 보내줬다고. 준우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꿈에서 설이를 봤어요. 설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라고. 지혜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이는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우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와 지혜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준우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명문대 수의대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을 바탕으로 동물 행동치료 전문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준우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준우는 사람들이 포기한 동물들을 치료했습니다. 트라우마로 사람을 공격하는 개들, 학대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고양이들, 야생에서 살다가 다쳐서 구조된 동물들. 준우는 그들 모두와 소통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준우를 동물의 마음을 읽는 수의사라고 불렀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준우는 세계적인 동물 복지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지혜와 성진, 그리고 90세가 넘은 강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강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준우가 무대에 올라가 소감을 말할 때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한 작은 생명 덕분입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구해준 설이라는 게, 저는 설이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설이가 준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단순히 동물과 소통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준우는 객석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설이가 꼬리를 흔들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년 설이가 떠난 날이 되면 지혜와 준우는 함께 수목장을 찾습니다. 작은 나무 아래 설이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설이에게 말을 겁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준우가 구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여전히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설이야, 내가 준 선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정말 고마워. 지혜가 속삭일 때마다 신기하게도 준우의 푸른 눈동자는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나무 위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설이의 꼬리 흔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도 함께 웃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마음 하나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0년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한 가족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우라는 이름으로, 푸른 눈동자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춥고 배고픈 설이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 여러분 곁을 지키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께 더 큰 복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